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이기도 해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난 봄 친정엄마 칠순에 봉투 하나 쥐어드렸다가 시어머니에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따기를 맞은 그날 이후로 제 뺨에 자꾸만 그 손바닥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 한 대를 맞기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알람이 새벽 5시 반에 울리면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더듬더듬 휴대폰을 끕니다. 어젯밤 부업으로 새벽 2시까지 자료 정리를 하고 누운 터라 눈꺼풀이 퉁퉁 부어서 거울 속 제 얼굴이 제 얼굴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도시락통 2개. 하나는 제 거, 하나는 남편 거. 시어머니는 새벽에 빵을 챙겨드리든 김밥 한 줄을 사다 드리든 알아서 하라는 분이지만 남편 거는 매일 새 반찬으로 싸야 해요. 안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 입에서 내 아들 점심이 그게 뭐냐는 소리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찬밥을 데우고 멸치를 볶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누가 텔레비전을 켰나 싶어 돌아보면 남편이 벌써 거실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프웨어 차림으로요. 며칠 전 골프 모임 핑계로 또 새 옷을 사드렸더군요. 결제는 당연히 제 카드로요. 여보,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제가 묻자 그 사람은 화면에서 눈도 안 떼고 손만 휘휘 흔듭니다. 약속은 없어. 그냥 입어보는 거지. 골프장 잡히면 가고 안 잡히면 말고. 그게 뭐. 근데 그 옷 또 새로 산 거 같은데. 또야? 너 진짜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런 거 묻지 마. 네가 캐면 내가 뭐라도 숨겨야 돼? 카드로 결제된 건 내가 알아. 이번 달은 더 쓰면 안 돼. 웃기네. 내 카드라면서? 그럼 내가 쓰는 게 맞지. 지금은 카드값이 너무 커. 오늘은 여기까지야. 단호한 척은. 너나 도시락이나 싸.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채소를 다듬던 칼이 손에서 잠깐 멈췄어요. 화내봐야 입만 아픈 걸 압니다. 이 집에서 남편의 잠을 깨우는 건 죄, 남편의 기분을 건드리는 건 더 큰 죄거든요. 이 집에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저는 정말 호강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식당에서 밥값을 제가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업하는 청년 사장님이라고 어머니가 강남에 빌딩도 있다고 너만 들어와 주면 평생 일 안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속아서 혼인신고를 하던 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 주에 외제차가 견인됐어요.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캐피탈 빚이었던 거예요. 사업 자금이라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강남 빌딩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지만 사기였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식탁 한쪽에 어제 받은 월급 명세서를 잠깐 올려뒀습니다. 카드값 자동이체 빠질 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펼쳐둔 거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리 줘봐. 얼른. 명세서를 낚아채시는 손이 어찌나 빠른지 제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그냥 카드값 확인하려고요. 카드가? 네가 뭘 확인해. 확인은 내가 하면 되지. 어디 며느리가 살림 돈을 혼자 보고 있어? 어머님,
제 월급이 들어오는 거라서요. 정리만 잠깐. 말 대꾸하지 마. 네가 감히 정리를 해? 시어머니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더니 곧 미간이 좁아져요.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적어? 야근 수당은 어디 갔어? 카드값이랑 보험료 빠지고 나면요. 보험료? 무슨 보험료가 그렇게 들어가? 너 또 친정 쪽으로 뭐 세는 거 아니야? 너희 집 손 벌릴 데가 너밖에 없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일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얼굴에 다 써 있어. 어머님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역 다 있어요. 내역?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짝에 손바닥이 떨어졌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부엌 천장에 부딪혀 울려요. 이년아, 내가 너 가르치려고 몇 번을 말해. 돈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야 한다고. 어머님 손으로요. 그래. 입은 살아가지고. 저는 숨긴 게 없어요.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이 빠져요. 입 닥쳐. 알면 좀 똑바로 살아. 찰싹 한 대가 더 떨어졌어요. 한 대 한 대가 아픈 것보다 골프웨어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이 그 소리를 다 듣고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게 더 시리더라고요. 부엌으로 다시 돌아와 도시락 뚜껑을 덮는데 손이 자꾸 떨려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식탁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남들과 달라. 혼잣말처럼 하시는데 저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죠. 너 우리 아들 지금 사업 구상 중인 거 알지? 큰 거 잡고 있어. 큰 거. 너 같은 게 옆에서 잔소리하면 안 돼. 네가 뭘 안다고 입을 열어. 기죽이지 마. 내 아들 기죽이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네, 어머님. 잔소리하지 않을게요. 좋아. 그 입으로 더 말하지 마. 그리고 똑똑히 들어. 여자가 어디 가서 돈 좀 번다고 우쭐대면 못 써. 며느리가 생활비 벌어오는 건 당연한 도리야. 그게 내 자리야. 우리 같은 집에 시집 온 게 어디야. 너 친정에서 못 살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저는 우쭐댄 적 없어요. 할 일 하는 겁니다. 할 일? 내 할 일은 내 말 듣는 거야. 도시락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잠궜습니다. 친정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다무는 게 이 집에서 10년을 버틴 제 비결이었어요. 친정엄마 얘기는 이 식탁 위에 절대 올려선 안 되는 음식 같은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친척과 이웃에게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아주버님께 한참 전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름이 어쩐 일인지 이 집에서는 며느리 등짝으로만 떨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친척들 앞에서 아들 사업가 행세를 시켜야 그 옛날의 멸시가 좀 씻기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어요. 야근 수당이 시간당 얼마 안 되지만 그거라도 긁어 모아야 카드값을 맞거든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삼겹살이랑 상추랑 된장찌개 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에 야채 봉투까지 두 손에 가득 들고 현관문을 여니 거실에서는 또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고개도 안 들고 묻습니다. 네, 어머님. 저녁 금방 차릴게요. 금방? 오늘도 늦었으면서 말은 잘해. 죄송해요. 바로 할게요. 씻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삼겹살을 굽고 상추를 씻고 된장을 풀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까지 한 접시 무쳐냈습니다. 식탁에 다 차려놓고 두 분을 불렀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이 젓가락을 들었다 도로 내려놓습니다. 신경질적으로 탕 하고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여보, 삼겹살 구웠잖아. 삼겹살 말고 다른 거, 제대로 된 반찬, 큰 반찬. 너는 어떻게 매일 똑같은 것만 차려? 지겹지도 않냐? 오늘 야근하고 와서 그래. 내일은, 내일? 내일도 똑같겠지. 야근, 야근, 야근. 그게 무슨 벼슬이야? 돈 번다고 큰 소리 치지 마. 네가 벌면 뭐해? 어차피 우리 집 돈이야. 여보, 큰 소리 낸 적 없어. 지금 있는 재료로 한 거야. 지금 말이 길어졌어. 딱 그게 문제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두십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그래. 며느리가 생활비 벌어오는 건 당연한 도리야. 그걸로 유세 떨면 못 쓴다. 아니에요, 어머님. 유세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정이 딱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 입맛에 맞춰서 차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장을 급하게 봐서 선택이 많지 않았어요. 선택?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해? 말장난 아니에요. 내일은 미리 준비할게요. 내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땐 네가 책임져. 네,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남은 거라곤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와 며칠 된 멸치볶음뿐이었습니다. 그걸 데워서 다시 식탁에 놓는 동안 남편은 휴대폰 게임을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셨어요. 누구도 제 손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새벽 1시였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보험료, 시어머니 한약값, 남편 골프웨어값,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시어머니 모르게 따로 부어온 친정엄마 칠순 적금까지요. 숫자들을 다 더해서 통장 잔고에서 빼고 나니 모니터 한쪽에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플러스로 바뀐 적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니, 시집온 첫 해보다 더 깊어진 숫자였습니다. 눈물이 노트북 자판 위로 한 방울 떨어졌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입을 막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의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아직 43인데 거기 앉아 있는 건 60쯤 돼 보이는 어떤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통장 한쪽에 따로 모아둔 친정엄마 칠순 봉투를 떠올리니 잠깐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푼, 두 푼 부업비를 떼서 모은 그 봉투 하나가 제 한 해의 유일한 빚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해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칠순상이라도 차려드리자고 말이라도 한번 꺼내볼까 싶어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고 계실 때 슬쩍 입을 떼봤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친정엄마 칠순이라서요.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뭘 하자는 건데? 신문을 보던 시어머니의 눈이 신문 위로 올라옵니다. 별건 아니고 식구들끼리 식사라도 한 끼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우리는 안 가. 그런 자리 발도 안 들여.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아니, 모시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요. 말이 다가 아니지. 너 속으로는 같이 가서 체면 세워달라는 거잖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친정 식구들, 우리 보면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우리 같은 집안이 거기 가면 그쪽이 더 불편해. 옆에서 휴대폰을 보던 남편이 한마디 거듭니다. 칠순이 뭐 대단한 거라고. 요즘 누가 칠순상까지 차려. 그냥 케이크 하나면 됐지.
팔순이나 되면 그때나 좀 하지. 저는 입을 다물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남더라고요. 사기 결혼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 집이 친정엄마 칠순상 한 끼가 부담스러운 그쪽 집이라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얘야, 손 조심해. 그릇 깨뜨리면 네가 물어내. 네, 어머님. 대답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시댁은 모른 척 하더라도 나는 모른 척 하지 말자. 그 한 번을 위해서 2해 가까이 부업비를 쪼개 모은 봉투가 있었으니까요. 1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평생 처음 친정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칠순날 아침 회사에 반차를 내고 친정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거래처 회식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친정엄마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오신 모양인지 평소보다 머리가 동그랗게 부풀어 있었어요. 한복은 못 입으셨지만 옷장 깊숙이 넣어두셨던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으셨더라고요. 그게 또 어찌나 짠하던지요. 엄마, 생신 축하해. 어이구, 뭘. 다 늙은 게 무슨 생신이라고. 이거. 봉투를 두 손으로 내미는데 엄마 손이 뒤로 슬그머니 숨더라고요. 이게 뭐냐? 너 또 무리한 거 아니지? 열어봐.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모은 거야. 별거 아니긴. 봉투가 왜 이렇게 두꺼워? 안 받아. 도로 가져가. 엄마. 안 받아. 너 시집살이 어떻게 하는 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살림 빠듯한 거 다 아는데 무슨 돈을. 도로 넣어. 엄마는 봉투를 식탁 위에 도로 밀어 놓으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이며 청소 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는 손이었어요. 엄마, 한 번만 받아. 내가 진짜 모은 거야. 시댁돈 아니야. 내 부업비 한 푼씩 떼서 모은 거. 한 번만 받아줘. 내 부업비. 그러니까 더 못 받지. 네가 밤에 쉬지도 못하고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니. 엄마가 안 받으면 나 진짜 속상해. 한 번도 엄마한테 뭐 못 해드렸잖아. 나도 엄마한테 한 번은 해주고 싶어. 부탁이야.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봉투를 들어 가슴팍에 꼭 끌어안으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끌어다 깊숙한 안쪽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예요. 지퍼를 2번이나 잠그시면서요. 이게 마지막이다. 너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약속해. 알겠지? 응, 엄마. 약속할게. 오늘만. 진짜 오늘만. 엄마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는데 저는 그 눈물이 슬퍼서 흘리시는 건지 기뻐서 흘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였겠지요. 그 봉투 하나가 그렇게 무거운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어머님. 내가 지금 너 회사 앞이야. 1층 카페로 내려와. 당장. 핑계 대지 말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화내실 때 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날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집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은행 봉투. 새 봉투로 바꿨을 때 은행 봉투와 영수증은 그대로 들어있던 걸 시어머니가 안방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겨우 눌렸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 남편도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에는 바로 그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아. 어머님, 앉으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말 돌리지 마. 저는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카페 안에는 점심을 마치고 커피 한 잔씩 들고 있는 직장인들이 꽤 있었어요. 옆 테이블 2자리, 그 옆에 또 2자리. 다들 노트북을 펴거나 통화를 하거나 일행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인출한 돈은 어디 갔어? 어머님, 그건 어디 갔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친정해요. 엄마 칠순이라서 제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봉투를 제 얼굴 앞에 흔드시면서요. 목소리가 카페 천장을 찍어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네가 뭔데 감히 집안 돈을 친정에 갖다 줘? 누가 허락했어? 네가 집안 살림 주인인 줄 알아? 카페 안의 소리가 일제히 멎었습니다. 노트북 자판 소리, 커피 머신 소리, 옆 테이블 대화 소리 다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 한마디라도 하려고요. 어머님, 그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시댁돈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제 뺨으로 떨어졌어요. 짝 하는 소리가 카페 천장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옵니다. 제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어요.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잠깐 깜깜해졌습니다. 누가 비명을 작게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 테이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요. 그 사람은 휴대폰에서 눈도 안 떼더라고요. 게임 효과음이 작게 들리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 뺨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후려치는데 그 사람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내 돈? 웃기지 마. 네가 벌든 말든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그런데 그걸 친정해? 너 제정신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천장을 찍었어요. 카페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서 있었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슬쩍 다가오시려다 멈칫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식탁에서 낚아채 거꾸로 흔드셨어요. 가방 열어. 어디다 숨겼는지 다 보여. 네가 얼마나 뻔뻔한지 오늘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 가방 안의 것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회사 사원증, 화장품 파우치, 손수건, 영양제통, 그리고 약국에서 산 진통제 봉지. 시어머니가 다 뒤져도 2번째 봉투는 거기 없었지요. 봉투는 친정엄마 가방 안쪽, 지퍼 2번 잠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사원증을 한번 떨어뜨리고 다시 주웠습니다. 카페 바닥 타일이 차갑더라고요. 그 차가운 게 무릎으로 올라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머리 위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봐라. 이런 여자가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남편 돈은 남편 돈대로 쓰고 친정까지 챙기고 너 같은 사람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가방 끈을 어깨에 걸고 일어났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잠깐 휘청했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못 본 척이지만 다 본 거였어요. 어머님, 여기 사람들 많습니다. 밖에서 말씀하시죠. 겨우 그 말 한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고는 빈 봉투를 제 가슴팍에 던지듯 내미셨어요. 기억해. 이 집 돈, 내 손을 거쳐서 친정으로 한 푼이라도 나가면 그땐 오늘처럼 끝나지 않아. 알아들어?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은 제가 책임집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
제 손은 빈 봉투를 받지 않고 그 옆으로 슬쩍 내려갔어요. 봉투는 카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한번 흘끔 보시고는 남편을 끌고 카페 문을 밀고 나가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게임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더군요.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손바닥 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그 위에 멍이 살짝 잡혀 있더라고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새벽 1시에 가계부 앞에서 울던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 얼굴은 그래도 울 줄은 알았는데 거울 속 이 얼굴은 울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입꼬리도 눈썹도 손도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 하나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가만하고 아주 깊은 데서 올라오는 눈빛이요.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으면서 제가 작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거울 속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기를 맞은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싸고 시어머니가 월급 명세서를 낚아채면 또 등짝을 내드렸습니다. 카페에서의 그 일은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입에 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날 일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굴더라고요. 다만 거울 속의 그 눈빛만은 그날부터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한쪽 식탁에서 다음 달 카드값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방에서 두런두런 얘기 중이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늘 그렇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짧게 울었어요. 알림창에 떠있는 카드명을 보고 가슴이 잠깐 멎었습니다. 비상용으로만 따로 발급받아둔 그 카드의 알림이었거든요. 시집 온 뒤로 시댁빚 갚느라 신용카드는 다 정리했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친정엄마 병원비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 신용으로 발급받아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자물쇠까지 채워 숨겨둔 카드. 한도 2천만 원짜리 단 한 번도 긁어본 적 없는 그 비상용 카드였습니다. 승인 금액칸을 2번 다시 봤어요. 840만 원. 가맹점은 처음 보는 여행사 이름이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는 사이에 2번째 알림이 떴어요. 218만 원, 발리 어느 리조트. 곧이어 3번째. 38만 원, 면세점. 연속해서 떠오르는 알림들 사이로 합계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세매졌어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친정엄마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봉투가 10개가 넘는 돈이 한 자리에서 사라진 거였어요. 식탁을 짚고 일어나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분노가 아니라 어이없음이었습니다. 분노는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방 화장대 옆 옷장 안쪽 깊은 서랍. 거기 작은 금속 자물쇠로 잠가둔 보관함이 있었어요. 그 보관함 안에 그 카드와 적금 통장 2개 그리고 친정엄마 사진 한 장을 같이 넣어뒀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보관함은 그대로 있긴 했는데 자물쇠 쪽이 비틀려 있었어요. 누가 펜치 같은 걸로 억지로 비틀어 부순 자국이었습니다. 보관함 뚜껑을 열어보니 카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사진과 통장은 그대로요. 카드만, 정확히 그 카드만 없어진 거예요.
문 너머 거실에서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을 나와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발끝에서 무릎까지 차가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따지러 나가던 발이 거실 입구에서 저절로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여행사에서 보낸 컬러 책자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노트북 화면에는 발리 리조트의 야자수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셋이 그 책자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리조트 발코니에서 바다를 통째로 보인다잖아. 이런 데는 아무나 못 와. 어머, 어머. 바다가 그냥 내 앞마당이네. 그래, 이 맛에 환갑이지. 근데 비행기는 당연히 비즈니스지? 맞아요. 오빠가 비즈니스로 끊었어요. 엄마 사진 찍어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요. 남편이 으스대는 목소리로 한마디 거듭니다. 환갑인데 비즈니스는 타셔야지. 이코노미 타시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건 효도가 아니잖아. 어이구, 우리 아들. 말이 참 번듯하네. 이런데 데려가면 내가 어디 가서도 체면이 서지. 그러니까요, 엄마. 친척들한테도 말해요. 환갑 기념으로 발리, 비즈니스라고. 영자 고모는 듣자마자 배 아플걸? 안 알려줘도 알겠지. 영자 그년이 평생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했니? 이번엔 제대로 눌러줘야 돼. 저는 거실로 들어서는 대신 안방 문틈에 등을 붙이고 섰어요. 셋의 대화가 문틈으로 또렷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마, 카드 한도 괜찮을까? 우리 너무 팍팍 긁는 거 아냐? 신우이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가볍게 웃으셨어요. 걱정 마라. 너희 옳게 그년 카드 한도 두둑해. 몸은 가늘어도 돈 버는 손은 야무지더라. 딱 우리 집 살리라고 들어온 팔자지. 옳게 알아? 알긴 뭘 알아. 모르고 가는 거지. 그년이 뭘 안다고. 시엠이 환갑인데 며느리 카드 한 번 긁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며느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집이 조용해져. 그게 효도야. 하긴 그렇네. 옳게는 말대꾸도 못하잖아. 남편이 옆에서 거듭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어머니 환갑이신데 효도 여행 한번 못 가. 어이구, 우리 아들. 역시 내 자식이야. 돈 쓸 줄도 알고 폼도 낼 줄 알고. 그리고 엄마 면세점에서 위스키 한 병만 더 사자. 발리 가서 한잔하게. 사. 그까짓 거 사. 좋은 걸로 사. 싸구려는 냄새 난다. 그리고 며느리 카드인데 며느리 돈이 곧 내 아들 돈이지. 환갑 효도 여행은 며느리 카드로 가야 제맛이야. 그녀는 벌어도 티를 안 내잖아. 그러니 우리가 써줘야지. 맞아, 엄마. 옳게는 그냥 일만 하면 돼. 쓸 사람은 따로 있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거실에 퍼졌습니다. 저는 문틈에 등을 붙인 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카페에서 빈 봉투를 흔들며 천장을 찍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친정엄마 칠순에 모은 100만 원에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따기가 떨어졌었지요. 그런데 그쪽 환갑에는 며느리 카드 한도가 효도 여행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시어머니, 같은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말. 한쪽은 거머리, 한쪽은 효도. 그 두 말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그 순간 처음으로 똑똑히 보이더라고요. 거실에서 남편이 또 입을 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양주는 좀 비싼 거 살까? 발리 면세점이 비싸다더라. 여기서 좋은 걸로 사가면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 사. 그것도 사. 한 번 가는 건데 아끼지 마. 남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 정도는 한다 소리 들어야지. 면세점은 2병까지지? 그럼 한 병은 위스키, 한 병은 꼬냑으로 가자.
그래,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대신 허튼 데에 돈 쓰진 마라. 딱 자랑나게, 딱 폼나게.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거실 쪽 서랍이 여닫히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지갑 지퍼가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은 그 카드를 자기 지갑 안쪽 칸에 넣더라고요.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요. 결혼한 그 긴 세월 동안 그 사람 지갑 안에 들어있던 카드는 단 한 번도 자기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다 제 명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챙기는 일에 어쩜 그렇게 익숙한지요. 오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야겠다. 공항에서 입을 거. 사진 찍히잖아. 가자, 가자. 엄마 옷도 좋은 걸로 한 벌 사드려야지. 환갑인데 사진 남겨야 하잖아. 엄마는 빨간색 어때? 확 튀게. 영자 고모 앞에서 눈이 번쩍 뜨이게. 좋지. 빨강. 누가 봐도 나 환갑인데도 잘 나간다 소리 나오게. 카드 한도 모자라면 어떡해? 걱정 마. 모자라면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동안도 늘 그랬잖아. 어차피 올케가 해결해. 그녀는 뭐가 억울하다고 울지도 않더라. 그러니 더 써도 돼. 맞아. 울면 귀찮아. 그냥 조용히 돈 내는 게 제일 낫지. 저는 안방 문 안쪽에서 그제야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발걸음을 가만히 옮겨 다시 침실로 들어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이 딸깍 잠기는 소리가 제 가슴 안쪽에서도 같이 났어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결제 취소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지금 누르면 끝이긴 합니다. 결제 다 맞고 카드 분실 신고하고 거실에 나가서 한바탕 따지면 끝이지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든 둘러대시겠지요. 모르고 그랬다. 며느리 카드인 줄 몰랐다. 우리 아들이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냐. 그렇게 빠져나가시겠지요. 남편은 또 옆에서 휴대폰 게임을 켜겠고요. 그렇게 끝나면 카페 딱이 그날과 똑같은 게 됩니다. 또 한 번 등짝을 내드리고 또 한 번 거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숨부터 고르고 끝까지 보자. 저는 결제 취소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어요. 휴대폰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친척 이름을 하나씩 꼽으며 누구한테 자랑할지를 정하고 계시더군요. 그 자랑이 가장 부풀어 오른 순간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도록 해야겠다 싶었어요. 한순간에 끝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회의록 정리할 때 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평범한 검정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에 날짜를 적고 그 아래 한 줄을 썼어요. 승인 1096만 원. 분실 신고 보류. 출국일까지 모른 척.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는데 거실에서 시누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발리 가서 사진 진짜 많이 찍어. 영자 고모 보라고. 아, 저 집은 며느리가 돈 잘 벌어주나 보다 소리 나오게. 그래. 사진은 얼굴 꽉 차게 찍어. 배경은 바다, 사람은 나. 그게 제일 약 올라. 그리고 친척들 단톡방에 올리자. 우리 엄마 환갑, 발리 비즈니스 이렇게. 올릴 거면 제대로 올려. 호텔 이름도 쓰고 조식도 찍고 비행기 좌석도 찍어. 사람들이 어머하고 입을 벌리게. 저는 그 웃음소리 위로 가만히 한 번 더 결심했어요.
발리는 발리고요. 사진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단 한 발자국도 그 활주로 위를 굴러가지 못할 겁니다. 거울 속의 그 눈빛이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했어요. 입꼬리 올리는 연습도 2번 했고요. 부엌으로 나가 도시락통 2개를 꺼내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슬리퍼를 끌고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무생채 했어요. 식탁에 놨으니까 아침에 드세요. 간도 딱 맞춰놨어요. 어머, 무생채?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카페 그날 일을 다 잊은 듯 굴고 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좀 어색했겠죠. 웬일이니? 네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어제는 그렇게 버릇없이 굴더니 오늘은 사람이 달라졌네? 제가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님. 친정일을 미리 말씀 안 드린 게 잘못이었어요. 그래, 이제야 내 처지를 아나보네. 네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자리니? 네, 어머님. 제가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드리고 어머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들었나 보네. 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시어머니가 흡족한 얼굴로 식탁에 앉으시는 걸 보면서 저는 도시락 가방을 어깨에 걸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전날까지 모르던 표정이 거기 있었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는 얼굴. 그게 그때부터 제 출퇴근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빌딩 4층의 가정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분이셨어요. 가져오신 서류 좀 볼까요? 천천히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클리어 파일 2권을 꺼냈습니다. 시집온 첫 해부터 정리해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시댁빚 상환 증명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친정엄마 칠순 이후 약국에서 받은 진통제 영수증, 그리고 카페에서 그 일이 있던 날 회사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보낸 메시지의 캡처본까지요.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동안 사무실 안에는 종이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한참 만에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저를 보셨습니다. 이거 한 달이나 2달 모은 게 아니시네요. 시간이 꽤 됐습니다. 네. 그 긴 세월 동안요. 이걸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신 분이 왜 이제 오셨어요? 참고만 계셨던 거예요? 참는 건 끝났어요. 이제는 가야겠다 싶어서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가 클리어 파일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서류로 위자료, 재산 분할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억울하신 부분을 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폭행 부분은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폭행 증거는 따로 준비할게요. 말로만 안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들키지 않게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웃으시더라고요. 측은해서 웃는 웃음 같았습니다. 이혼 소장은 언제 접수하실 거예요? 날짜를 정하셨나요? 날짜를 하나 정해두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접수해 주세요. 그날은 제가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 책상에 메모지 한 장을 받아 적어 드렸습니다. 발리행 비행기 출발 시간이 적힌 종이었어요. 변호사가 그걸 받아 폴더에 끼우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번 한 번에 끝내야 돼요. 2번은 못해요. 네. 2번 안 할 거예요.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옆골목의 작은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손바닥만 한 소형 녹음기 3개를 골라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카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직원이 사용법을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성 감지로 자동 녹음, 48시간 연속 대기, USB로 옮길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동안 거실 책장 2번째 칸 책 사이, 부엌 선반 위 양념통 뒤인 식탁 의자 뒤편 다리 안쪽에 녹음기 3개를 차례로 숨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양념통이 한번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뭐야 방금? 어디서 쿵 소리 났어? 네 어머님. 그릇 닦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괜찮아요. 아유 좀 조심해. 네가 원래 덤벙대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 더 조심할게요 어머님. 가슴이 다 식은 다음에 다시 손에 양념통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녹음기에는 시어머니의 일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출근 가방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정엄마 얘기가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걔 친정엄마 영감 일찍 보내고 식당이며 청소며 안 해본 일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딸이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못 쳐. 친정에서 받은 게 없어서 시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집 딸은 다루기 쉬워. 아이고 그러게. 그런 애들은 말 한마디만 세게 해도 바로 눌려. 겁이 나거든. 버릇도 잡기 쉽고. 맞아.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어디 든든한 뒤가 있어야 말대꾸를 하지. 뒤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내 말 듣는 거야. 내가 키워주는 거지 뭐. 부엌 칼이 도마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그 비웃음이 칼 손잡이를 잡은 손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녹음기 안으로 한 자도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저는 천천히 칼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양념통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내신다며 양념통을 하나씩 옆으로 옮기시는데 그중 하나가 녹음기를 가린 통이었습니다. 제가 부엌 입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이 그 통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럼 좀 옮겨봐. 빨리. 나 지금 바빠. 저는 양념통을 들어 옆으로 옮기는 척하면서 녹음기를 그 옆 도마 뒤로 가만히 밀어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 서서 묵은지를 그릇에 옮기시느라 제 손은 안 보고 계셨습니다. 감사해요, 며느리야.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 이런 건 네가 해야지. 내가 왜 이 나이에 허리 굽혀가며 하니.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부엌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위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 게 천장까지 다 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도 녹음기는 살아 있었어요. 도마 뒤에서 그 대화를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진 어떤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는 사업 핑계로 긁었던 영수증 다발과 마이너스 대출 서류, 그리고 캐피탈에서 보내온 통지문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빌린 사채 영수증도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장씩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는 끄고요.
종이가 부스럭거리지 않도록 손바닥을 받쳐서요. 서류 5묶음째를 찍던 그때 안방 쪽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려는지 거실 쪽으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류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켜져 있었어요. 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책상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숙였어요. 서재 문 뒤쪽 벽과 문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남편이 서재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졸린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문 열려 있네. 누구 나왔나? 손이 문고리에 닿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잡아당기는 순간 저는 숨도 안 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문을 닫지도 않고 그냥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길게 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났어요. 침대 매트리스가 다시 한번 삐걱 하고 그 사람의 무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서재 책상 위 서류를 다시 펼쳐 나머지 사진을 다 찍고 원래 자리에 한 장도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두고 나왔습니다. 여행 출발 사흘 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녁상을 막 치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너 잠깐 이리 와봐. 빨리. 네, 어머님. 내가 공항 갈 때 입을 옷이 좀 마땅한 게 없어. 친척들 다 보는 자리잖아. 백화점에서 좋은 거 한 벌 사 입어야겠다. 네, 어머님. 편한 걸로 보세요. 편한 게 아니라 딱 보면 돈 있어 보이는 걸로. 사진도 찍을 텐데 내가 초라해 보이면 내 체면도 깎이는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카드는 아들이 가지고 있고 너 따로 챙겨놓은 현금 좀 있지?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50 정도 줘. 백화점에서 옷이랑 가방 좀 보려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드릴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따로 빼둔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두 손으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많이 부족하시면 또 말씀하세요, 어머님. 어머, 우리 며느리 요즘 사람이 됐네. 네, 어머님. 어머님 기분 좋으시게 해드릴게요. 그래, 그렇게만 해.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옆에 있던 남편까지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입꼬리만요. 그날 밤 저는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시댁 명절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친척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큰아주버님, 작은어머니, 영자고모, 작은고모, 사촌 시동생, 사촌 시누이. 빠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 단체 메시지방을 만들고 친척 어른들 번호를 한 분 한 분 추가했어요. 메시지 창에 한 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며느리입니다. 어머님께서 환갑 기념으로 발리 비즈니스 출국하시는데 어머님의 환갑 여행 배웅 자리에 친척분들 모두 모셔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출국 당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께는 깜짝 자리라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르면 그날 그 라운지 앞에는 친척 전부가 와 있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체면 세우려 애써온 그 친척들이 전부요. 저는 전송을 눌렀어요. 한 분 한 분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표시가 천천히 떴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가 보내준 봉투가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었어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꺼내 출근 가방 안쪽 깊은 곳, 노트북 파일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2번 잠그면서 친정엄마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시던 그날 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그 봉투를 2번 잠그셨었지요. 저도 2번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캐리어에 짐을 챙기며 들떠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출국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어느새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거실을 분주하게 오가고 계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오신 옅은 자주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가방까지 새 것,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거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고, 남편은 며칠 전 또 새로 산 정장에 손목시계까지 차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참. 시어머니 출국하는 날인데도 회사가 먼저니? 내 회사 일이 그렇게 대단해? 어머니 체면은 생각도 안 해? 죄송해요, 어머님. 오전에 보고 자료만 마무리하고 바로 콜밴 잡아서 갈게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꼭 와. 늦으면 너만 창피한 게 아니야. 우리 집이 창피해. 친척들 보는 자리에서 며느리 얼굴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아들 내 며느리 사람 취급도 안 하나 보다 소리 들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어머님. 라운지 앞에서 뵙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콜밴 기사님이 도착했다는 인터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입구에서 한 번 더 거울을 보시며 머리 매무새를 만지셨고, 시누이는 캐리어 2개를 끌고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양손에 카메라 가방이며 면세점 봉투를 들고 따라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며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 늦으면 진짜 끝이야. 나 오늘 기분 망치면 너도 가만 안 둬. 네, 어머님. 꼭 갈게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 문 소리, 출발하는 엔진 소리가 차례로 났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콜밴이 단지 출구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콜센터를 눌렀습니다. 네, 고객님.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드 분실 신고할게요. 한도 큰 그 카드요. 며칠 전부터 안 보였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즉시 사용 정지 처리해 드릴까요? 네. 지금 당장이요. 그리고 결제 내역 중에 여행사, 리조트, 면세점 승인권 있죠? 그거 전부 본인 결제 아니에요. 도용신고로 처리해 주세요. 오늘 바로 출국하는 예약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사용 정지 즉시 반영됐고요. 도용권은 따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번호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음 번호. 여행사였습니다. 본인명의 카드로 발리행 비즈니스 새 좌석과 리조트 예약하셨던 거니요. 본인 요청으로 전부 취소 부탁드립니다. 환불 절차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고객님, 출발일이 오늘이라 환불 수수료가 크게 발생합니다만. 괜찮아요. 환불보다는 취소가 더 중요해요. 본인 요청으로 전면 취소, 항공권도 같이 무효 처리해 주세요. 지금요. 그리고 재발권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잠시만요.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났어요.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 위에 겹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입을 떼셨어요. 고객님, 항공권 전면 취소, 리조트 예약 취소 처리 완료됐습니다.
취소 확인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네. 이메일 확인하고 혹시라도 누가 전화로 다시 살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메모 남겨주세요. 네, 고객님.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취소 확인서가 2통, 카드사에서 보내준 사용 정지 확인서가 1통 와 있었어요. 저는 그 3통을 한 장씩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호사가 보낸 봉투를 한 번 더 꺼내 확인했어요. 이혼 소장 접수 확인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 주신 모양이었어요. 거울 앞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보시면 모양 빠진다고 하실까봐 단정한 검정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가방 안에 출력한 서류 묶음과 녹음기에서 옮겨둔 USB 그리고 이혼 서류 봉투를 차곡차곡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콜밴 대신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 채팅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친척들 단체방에 한 분, 2분 답장이 와 있었어요. 10시까지 도착할게요. 라운지 안 맞지요? 우리도 갈게. 큰아주버님 부부, 영자고모, 작은어머니, 사촌 시동생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출국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비즈니스 라운지 앞으로 가는 길은 둥근 천장에 햇살이 환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라운지 앞 의자 쪽에 친척 어른들이 빙 둘러서 시어머니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환갑인데 비즈니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누군데? 어머니 환갑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들 부러우면 아들 잘 키우세요. 아유, 그 집은 정말 며느리도 잘 들어왔지. 아들도 효자지. 며느리? 며느리는 회사 핑계대고 늦는다네. 그래도 내가 불렀어.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어. 이따 올 거야. 안 오면? 그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 좀 해야지. 며느리도 체면이란 게 있으면 뛰어오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들뜸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 고모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새 가방과 진주 목걸이를 천천히 훑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시선을 정확히 받아 가슴을 살짝 펴시더라고요. 평생을 친척들 무시 속에서 살아온 분이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부럽다고 말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저는 기둥 뒤에 잠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가슴이 부풀어 오를 만큼 부풀어 오르길 기다렸습니다.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지는 법이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캐리어를 끌고 라운지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권 3개와 제 카드를 데스크 직원 앞에 자신만만하게 내밀었어요.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삐, 삐, 삐. 요란한 오류음이 데스크 위로 떨어졌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한 박자 늦게 다시 데스크 쪽으로 모였습니다. 기계가 좀 이상하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침착하게 카드를 다시 긁었어요. 다시 삐, 삐, 삐. 손님, 이 카드 분실 신고로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라운지 입장 처리가 어려우세요. 뭐요?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기계가 잘못된 거지. 분실 신고는 무슨 분실 신고요. 멀쩡한 카드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됐고, 다시 해봐요. 빨리. 손님, 본사 시스템에 사용 정지로 떠 있어요. 명의자 본인 요청으로 신고 들어온 거예요. 명의자가 누군데요? 카드 명의자 성함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본인이 신고하신 건 맞습니다. 야, 내가 남편이야. 남편이면 된 거 아니야? 됐고, 그냥 결제 잡아. 어머니 모시고 가는 길이잖아.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손님.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영자 고모가 옆 사람에게 뭐라고 작게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 쪽으로 다가가 작게 묻습니다. 몰라요, 어머니. 카드사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건 다 시스템 오류야. 내가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류고 뭐고 지금 내 앞에서 망신 주는 거 안 보여? 빨리 처리해. 당장.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신우이가 옆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오빠, 일단 표 확인하고 올게. 여기 카운터로 가면 되지? 가서 빨리 확인해. 빨리. 이런 건 내가 다 해봤어. 괜히 말 섞지 말고. 신우이가 캐리어를 시어머니 옆에 두고 항공사 카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라운지 앞에 남겨진 시어머니는 친척들 시선이 자기에게 쏠려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리시고는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기계가 좀 그러네. 요즘 시스템이 자주 말썽이라. 하필 오늘 이러네. 그렇지요, 뭐. 큰아주버님이 무덤덤하게 받으셨지만 그 옆에 영자 고모는 이미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 표정을 시어머니도 보셨겠지요. 자기가 평생 받고 싶었던 그 표정의 정반대 표정을요. 3분쯤 지나 신우이가 항공사 카운터에서 뛰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오빠, 표가 없어. 무슨 소리야? 전부 취소됐대. 명의자 본인 요청으로. 비즈니스 새 좌석, 리조트 다. 뭐? 남편의 목소리가 라운지 천장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시 그쪽으로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신 채로 입만 살짝 벌리셨습니다. 평생 끌어모은 거짓이 그 입에서 한꺼번에 새어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기둥 뒤에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친척 어른들 사이의 인파를 천천히 헤치고 들어가는 동안 저를 알아본 영자 고모가 먼저 작게 소리를 내셨어요. 어머, 큰 며느리 왔네. 아이고, 딱 맞춰 왔네. 시어머니의 고개가 그 소리에 따라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신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들떠있던 자주색 정장의 그 가슴이 한순간에 푹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멈춰 섰어요. 가방 안에서 봉투를 꺼내 그 안에 항공권 취소 영수증과 카드 사용 정지 확인서를 한 손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서 손을 천천히 펼쳤어요. 종이 묶음이 허공에서 한 장씩 흩어졌습니다. 친척들 머리 위로 라운지 천장의 햇살 사이로 눈처럼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새 진주 목걸이 위에도 자주색 정장 어깨 위에도 한 장씩 사뿐히 떨어졌습니다. 라운지 앞의 모든 소리가 그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라운지 앞의 모든 소리가 멎은 그 한순간을 깬 건 제 목소리였습니다. 남의 카드로 비행기 타고 호텔 잡고 면세점까지 돌고 그게 그렇게 신났어요, 어머님? 남 돈으로 떠난 여행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어라 말을 하려는 듯 한 번, 두 번 입이 벌어졌다가 그대로 다물어졌어요.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시어머니의 입으로 모였습니다. 평생 받고 싶어 했던 그 부러운 시선이 그 순간
가장 끔찍한 형태로 시어머니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지요. 어머, 어머, 큰 며느리,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말 좀 조심해. 너 지금 정신 나갔니? 이거 오해야. 네가 뭘 잘못 알고 있어. 진정해. 응? 일단 우리 진정하자. 사람들 앞이잖아. 진정은 어머님이 평생 안 해보신 거잖아요. 남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사람 잡는 말만 하셨잖아요. 저는 친척 어른들 쪽으로 한 걸음 돌아섰습니다. 큰아주버님, 영자고모, 작은어머니, 시어머니가 평생 사진 한 장 자랑 보내려고 그 모든 거짓을 쌓아 올린 그 얼굴들 앞에서요. 고모님, 큰아주버님, 저 진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된다고 어머님이 그동안 자랑하신 거 다 들으셨지요. 잘 나간다. 돈 번다. 해외도 다닌다. 그 말들이요. 그래, 자랑 많이 들었지. 우리도 듣고 부러워했지. 영자 고모가 신중하게 받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없었어요. 라운지 천장 아래 공기가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멎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끼어드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사업한다고. 너 지금 우리 아들 망신 주려고 작정했지?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사업 자금이라고 어머님이 캐피탈에서 끌어다 쓰신 돈, 결혼 직후부터 제 월급으로 갚았어요. 제가 갚았어요. 남편은 손도 안 댔어요. 사업 핑계로 긁은 영수증, 마이너스 대출 통지서, 어머님 명의 사채 영수증, 다 제 가방 안에 들어 있어요. 보시겠어요? 여기서 다 보세요. 제가 거짓말이면 지금 당장 사과할게요. 저는 가방을 열어 사진 출력본 묶음을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캐피탈 통지서, 사채 영수증, 그 사람이 사업 핑계로 긁어모은 룸살롱 영수증과 술집 영수증까지 친척 어른들 앞에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사촌 시동생이 그중 한 장을 집어들고 말없이 들여다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인연이 어디서? 너 감히 그걸 여기서 꺼내?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입을 막으려는 듯 손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가방을 옆으로 휘둘러 그 손을 쳐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서류 묶음을 그 사람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캐피탈, 카드 대금, 사채, 다 한꺼번에 그 사람 구두 위로 쏟아졌어요. 이게 당신 인생이야. 잘난 척만 하고 벌이는 없고 빚만 쌓인 인생. 내가 갚아준 돈으로 숨쉬던 인생. 닥쳐. 닥치라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해. 네가 뭔데. 닥쳐? 닥치는 게 아직도 누구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 당신은 나한테 입 막을 자격 없어.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야. 저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음원을 띄워두었던 화면이었어요. 음량을 최대로 올리고 라운지 한가운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그 다음엔 시어머니의 가벼운 한숨, 그리고 그 위로 또렷이 올라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걔 친정엄마, 영감 일찍 보내고 식당이며 청소며 안 해본 일이 없다더라. 친정에서 받은 게 없어서 시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집 딸은 다루기 쉬워. 말 한마디만 세게 하면 꼼짝도 못해. 고개 숙이고 살게 돼 있어. 영자 고모의 입이 작게 벌어졌어요. 작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친정엄마 얘기였거든요. 영감 일찍 보내신 분, 식당이며 청소며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 그분 얘기가 시어머니 입에서 그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저는 화면을 빠르게 넘겨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카페에서 따로 녹음해둔 그날의 음원이었어요. 카페 잡음 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천장을 찍는 그 음성.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라운지에 울리는 그 한마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네가 뭔데 집안 돈을 친정에 퍼줘. 네가 번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야. 어디서 감히 내 아들 피를 빨아 친정에 퍼주냐고. 이어서 카페 천장을 찍는 짝 하는 그 한 대의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거머리 같은 년이. 내 친정은 네가 알아서 해. 어디서 친정 챙긴다고. 네가 감히. 음원이 끝났을 때 친척 어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 올린 그 자주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의 환상이 그 짧은 음원 한 번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영자 고모가 시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시는데 그 발걸음이 평생 시어머니를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거 형님, 이거 진짜야? 방금 그 목소리, 형님 맞지? 우리 귀가 막기가 아니잖아. 이게 다 뭐야?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말했어? 영자 고모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형님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으로 그 톤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그제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야. 오해. 며느리가 편집한 거야. 며느리가 일부러 날 망하게 하려고. 너희들 속지 마. 요즘은 다 편집해. 목소리도 다 만들 수 있어.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가방 안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도장이 박힌 그 봉투. 그 봉투를 남편 쪽으로 돌아서서 그 사람 가슴팍에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오늘 아침에 법원에 접수됐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폭행 위자료 다 청구돼 있어요. 이제 말로만 넘어갈 일 아니에요. 너 진짜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그리고 카드 도용권은 형사 고소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가 처리할 거예요. 어머님도 같이 조사받을 준비하세요. 제 카드 쓴 기록 다 남아 있어요. 인연이 미쳤네. 미쳤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오늘부로 기생충 같은 당신들과의 악연은 끝이야. 다시는 내 이름, 내 카드, 내 친정엄마 어디서도 입에 올리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찾아오지도 마. 저쪽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라운지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흔들리면서 자주색 정장 어깨에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발목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야.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입이 험해서 그래. 내가 그랬어. 제발 사람들 앞에서만은. 나 창피해. 한 번만 봐줘. 며느리야. 눈물과 콧물이 그 자주색 정장 깃 위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평생 며느리 등짝을 내리치던 그 손이 그 자리에서 제 발목을 붙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발을 한번 살짝 비틀어 그 손을 떼어냈어요.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라운지 바닥에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은 한 박자 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봉투를 든 채로 제 다리 쪽으로 무너지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업으로 한 푼도 못 벌어본 그 사람이 제 경제적 지원이 끊기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여보,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 다시. 응? 나 진짜로 할게. 이번엔 진짜야. 빚 정리할게. 진짜 정리할게.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나 이제 정신 차릴게. 한 번?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다 갚을게. 술도 끊고 나쁜 데도 안 가고 엄마랑도 거리 둘게. 진짜야. 나 살려줘.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한 정리를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손이 제 바지가랑이를 더듬어 잡았어요. 손목 시계까지 차고 정장까지 빼입은 그 사람이 라운지 바닥에 엎드려 바짓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요. 영자 고모가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놓으라고. 다리를 한번 강하게 빼냈어요. 그 사람이 그 충격에 앞으로 쏠려 라운지 바닥에 코를 박을 뻔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또 무어라 우는 소리를 내셨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보안 요원 두 분이 마침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으셨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신고 들어왔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잠깐 얘기 좀. 네, 다친 데는 없어요. 다 협조해 드릴게요. 카드 도용건이고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 중이에요. 필요한 자료도 다 있어요. 저는 그 보안 요원분께 명함 한 장을 받고 라운지 앞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친척 어른들이 일제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나 계셨습니다. 영자 고모는 이미 다른 친척분과 작은 소리로 무어라 의논 중이셨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끌어모은 그 거짓이 친척들 머릿속에서 한 단어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환갑상은 없을 거고 명절도 없을 거고 김장도 없을 겁니다. 그 자주색 정장은 오늘 한 번 입은 채로 옷장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처박혀 다시는 빛을 못 볼 옷이 됐어요. 저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치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미리 챙겨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라운지 옆 보관함에 있었거든요. 라운지를 등지고 한 발씩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한 번만. 뒤에서 시어머니의 우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떨어지는 출국장 통로를 캐리어 바퀴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어 나가는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지 않던 미소였습니다. 평생 그 무게에 짓눌려 있던 어깨가 한 칸쯤 위로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공항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렸고 그 너머에 봄 햇살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을 그 햇살 안으로 내디뎠어요. 공항 자동문 너머로 나가던 그 발걸음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 말 그대로 한 번에 끝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정리해둔 통장 거래 내역과 부채 상환 증명서, 거기에 라운지에서 친척들 앞에 펼친 그 서류들, 그리고 녹음기 안에 한자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던 시어머니의 말들.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차곡차곡 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재판부는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폭행 위자료까지 제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집 식구들 손에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았어요. 이혼 결정문이 나오던 그날 변호사 사무소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변호사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2번 안 할 거라고 하셨던 거 지키셨네요. 네. 한 번만 했어요. 법률사무소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이 가볍더라고요. 한 칸 내려갈 때마다 한 짐씩 떨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이에 그 사람과 시어머니의 소식도 흘러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 정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전해준 얘기였어요. 그 사람은 제 카드가 끊긴 그날 이후로 한 달 만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어요. 캐피탈에서 통지서가 매일 날아오고 사채는 사채대로 이자가 불었답니다. 지금은 어느 지방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다닌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더 처참했어요. 라운지 앞 그날 이후로 친척 단체방에서 시어머니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명절 모임에도 가족 행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시어머니를 부르지 않게 됐다더군요. 평생 사진 한 장 자랑하려고 끌어모은 그 모든 거짓이 그날 한 번에 다 새어나간 거지요. 영자 고모는 이제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으신다고 해요. 환갑상도 없었고 그 자주색 정장도 옷장 어딘가에 그대로 묻혔다더라고요. 큰 아파트는 이혼 판결로 정리돼 채권자들 손으로 넘어갔고 지금 시어머니는 그 동네 외곽의 작은 단칸방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살게 된 그 자리가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왔던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제가 떠받쳐주던 자리에서 손을 뗀 거였을 뿐이에요. 그 사이 제 통장에는 처음 보는 잔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시어머니 손으로 빠져나가던 그 돈이 결혼 후 처음으로 제 통장 안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카드값과 보험료, 관리비를 빼고도 잔고에 검정 숫자가 남는다는 게 어찌나 낯설던지요. 가계부 앱을 켜놓고 한참을 들여다본 적도 있었어요. 빨간 글씨가 안 보이는 그 화면이 너무 낯설어서요.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로 친정엄마를 모시러 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모시고 가본 적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친정 동네 어귀에서 엄마가 손을 흔드시는 게 보였어요. 평소 입으시던 옷차림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 그리 챙겨오셨어? 네가 좋아하는 김부각 좀 했어. 갓한 거야. 가져오시기는. 엄마 다리도 안 좋으신데. 내 딸 집들이인데 빈손으로 가니? 차에 모시고 신축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려 새로 단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한 발을 안으로 내디디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서셨습니다. 거실 창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다 새 것이었고 벽도 깨끗했고 부엌도 작지만 따로 햇볕이 드는 구조였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엄마, 우리 딸 집이가. 응,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내 이름으로? 엄마의 눈가에 그 한순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거친 손이 떨리면서 입가로 올라가더라고요. 엄마, 들어와. 들어와서 앉으세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으셔도 한참을 두리번거리셨어요. 거실 천장을, 창문을, 새로 들인 식탁을 한 곳씩 천천히 돌아보시면서요. 그 손이 자꾸 무릎 위에서 매만지는 게 보였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 깃이었어요. 그날 칠순상 자리에서 입으셨던 그 블라우스를 또 입고 오셨더라고요. 엄마, 차 한 잔 드릴게. 따뜻한 보리차를 2잔 우려 식탁에 놓고 엄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굽은 그 손. 그 손가락 끝이 제 손바닥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뭐가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엄마 칠순에 100만 원밖에 못 드린 거. 그때 봉투가 너무 가벼웠던 거. 엄마가 안 받으려고 하시는데도
한 번만 받아달라고 떼쓴 거. 그날 봉투 두께 보면서 내가 가슴이 다 찢어졌었어. 엄마의 손이 제 손을 꼭 마주 잡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봉투 엄마 가방 안에 아직 있어. 한 푼도 안 썼어. 너 시집살이 어떤지 다 아는데 그 돈을 엄마가 어떻게 써? 엄마, 너 그 봉투 엄마 보고 효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너 살아가려고 그런 거지? 엄마 그날 봉투 받으면서 그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어.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그제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봉투 한 푼도 안 쓰셨다고요. 그 굽은 손가락 마디로 식당에서 청소해서 모은 그분이 제가 드린 봉투를 한 번도 풀지 않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따귀를 맞으면서 드린 그 봉투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의 작은 어깨가 제 가슴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그렇게 작은 분이었던 걸 그제야 처음 안 사람처럼 굴었어요. 엄마는 제 등을 2번, 3번 토닥이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토닥거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엄마를 식탁 의자에 다시 앉히고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옆에 앉으셔서 화면을 같이 보시자고 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한번 갈래? 어딜? 빨리. 따뜻한데. 비행기로 7시간만 가면 돼. 거기 가서 일주일만 푹 쉬자. 발리가 어디고? 엄마, 거기 그 따뜻한 섬. 엄마가 안경을 코끝에 걸치시고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야자수가 펼쳐진 그 사진 위를 엄마의 굽은 손가락이 한번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갈 수 있어, 엄마. 비즈니스도 좋은데 우리 퍼스트로 끊자. 퍼스트? 앞쪽에 좌석이 누울 수 있게 되는 거. 엄마 다리 아프시잖아. 누워서 가시자. 엄마는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무어라 말을 하려고 하시는 듯 입이 한번 떨리시다가 결국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제 화면을 천천히 띄웠습니다. 항공권 2좌석, 엄마 이름과 제 이름, 출국 날짜와 돌아오는 날짜, 그 사이 일주일. 결제 카드는 제 이름이 적힌 새 카드였어요. 누구의 명의도 누구의 지갑도 아닌 제 손으로 결제하는 그 카드. 결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번 멈췄어요. 멈춘 건 망설임이 아니라 그 한순간을 한 번 더 천천히 느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결제를 눌렀어요. 화면에 발권 완료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그제야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다 컸네.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키워주셨잖아.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인생을 다 사는 사람이 됐다고. 엄마가 한 번 더 제 손등을 두드리셨어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손등 위에 따뜻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손가락 마디가 햇살 안에서 굽은 채로 빛났어요. 식탁 위에는 2잔의 보리차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저는 그 따뜻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 가만히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손바닥도 두렵지 않고 누구의 카드도 빌리지 않은 제 천장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심했습니다. 이 햇살 다시는 누가 가져가게 두지 않겠다고요. 거실 시계 초침이 또각 가만히 제 결심에 박자를 맞춰 주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면서도 한쪽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며느리 자리에서 평생 참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 좋은 자리들 안에서 정작 자기 이름은 한 번도 못 불러보고 사신 분들이요. 이분이 보여주신 건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마흔이든 쉰이든 예순이든 내 손에 내 인생 한 번쯤은 다시 쥐어보는 거.
그게 효도보다 먼저고 며느리 노릇보다 먼저고 누구 아내 노릇보다 먼저인 일이라는 거요. 지금까지 참아오신 그 시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낸 어깨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들어오는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님들 모두 오늘 하루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같은 평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